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자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는 불문학을 전공했고요. 상명대 불어교육과에서 교편을 잡았었고, 이제 퇴직하고 나서 기파랑이라는 출판사에서 주간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건 빵집 주인의 이기심 덕분이다 라는 제목의 이런 책은 사실 저의 전공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불문학 중에서도 사르트르를 했기 때문에 사회과학이나 뭐 이런 쪽에 아주 문외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책을 쓰게 됐느냐 하면은 우리 사회가 너무나 자본주의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그리고 자본주의를 모든 것의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있어서 특히 젊은이들한테 자본주의가 무엇인가 라는 거를 좀 쉽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우선 사회주의자들 또는 좌파들은 아주 자본주의를 악마화하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상대적 빈곤이 많아져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정부가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단기적인 생각과 장기적인 생각으로 나누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다든가, 또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된다든가, 공무원 일자리를 많이 늘려가지고 이러는 게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젊은이들이 일에 도전하지 않고 그냥 쉽게 정부에서 주는 돈만 받고 산다거나, 또는 편한 공무원 생활만 한다거나, 이런 사회에는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회는 참 불행한 사회다. 그리고 그런 젊은이들 개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거는 암울한 사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계속되면은 그거는 지금의 베네수엘라나 또는 뭐 그리스나 아르헨티나나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부라는 거는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돈이 한정없이 나와가지고 모든 국민들한테 돈을 뿌려주겠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기업에서 돈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기업이 잘 안 될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돈을 조달을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한 사람들을 더 부자가 되게 하고 더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종착점은 계급사회가 되는 것이죠. 이건 경제적인 얘기만이 아니고 또 정신적으로도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근데 사회주의적 마인드는 정부가 모든 걸 다 해준다. 정부가 돈을 주겠지. 복지로 우리 생활을 다 보장해 주겠지 하는 것이고, 자본주의적 마인드는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문학적 감수성으로 자본주의 읽기라는 부제를 붙였는데,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에서도 자본주의야말로 인문학적 감수성으로 자본주의 읽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본주의의 기초는 자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16, 17세기에 토마스 홉스가 욕망의 운동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자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평생 동안 욕구를 가지고 욕망을 추구하고 또는 힘을 추구하는데, 그런 힘의 추구 또는 욕망의 추구를 방해하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자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욕망을 추구한다 그러면은 제일 쉽게 생각하면 배가 고프면 뭘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먹으려면은 뭘 사 먹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돈이 없으면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욕구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해결한다라는 것은 결국 돈이 있어야 된다, 재산이 있어야 된다, 소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과 자유, 그러니까 그 욕망을 방해하지 않는 자유,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러나 그 두 가지가 있더라도 자신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조금 후 세대인 존 로크는 그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그리고 자유, 우리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유, 이 세 가지가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3대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 로크는 인간의 권리는 이 세 가지가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토마스 홉스나 존 로크, 그러니까 16, 17, 18세기 사람들인데, 이들의 자유주의는 자연권적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권이라는 것은 17, 18세기 때에 서양에서 태동한 계몽주의의 기본 사상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났고 인간이라는 자연을 똑같이 갖고 태어났다.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자연권의 기본 사상입니다. 존 로크나 토마스 홉스의 자유주의는 바로 이런 자연권적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주 원론적인 자유주의 사상의 기초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은 지금 벌써 시대가 300~400년이 지났고, 그리고 그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런 시대에 사실 이 세 가지만, 이것만이 옳다, 완전히 자유방임으로 내버려둬야 한다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홉스도 이런 자연권적 자유주의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그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일이다, 이런 말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각자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도 욕망을 갖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욕망을 추구할 때는 그 욕망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서로 투쟁을 하게 되는데, 온 만인이 서로 투쟁하다 보면은 그거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인간은 바로 인간에 대해서 일이이다, 서로 일이가 된다. 그래서 라틴어로 호모 호미니 루푸스입니다.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일이이다. 그런데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를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럴 때는 모든 사람들을 위압하는 그런 어떤 커다란 힘이 있어야 된다. 그 힘을 홉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리바이어던으로 상정을 했죠. 그러니까 리바이어던이라는 것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아주 굉장히 커다랗고 무서운 괴물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절대 권력의 국가를 말합니다. 이런 국가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욕망을 조절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를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19세기에 와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쓴 토크빌도 존 로크식의 그런 그 자유주의 이론을 비판을 하면서, 그렇게 자족하는 개인, 스스로 이제 혼자 만족해하는 그런 개인의 개념을 가지고는 사회를 유지한다는 거는 실패하게 마련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벤담도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사상가죠. 벤담도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도 근대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존 로크의 완전한 자유에서는 조금 비판을 가하는 것들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로 들어오면, 20세기에서는 193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케인스 이론이 그 지배적이었습니다. 케인스는 정부의 개입을 지지하는 것이었죠. 완전히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된다. 그 다음에 1970년대, 80년대로 오면은 이제 케인스 이론은 조금 퇴조하고, 그때는 하이에크 또는
밀턴 프리드만 또는 부캐넌 같은 사람들의 이론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새로운 자유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생각이 현대적 자유주의의 기초인데 이 사람들의 자유주의는 그 무엇을 하려는 자유라는 그런 적극적인 자유가 아니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아주 소극적인 자유, 이런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에크의 말을 간단히 소개해 보면은 이미 익숙해 있고 확보되어 있는 개인 영역을 보호하는 것이 곧 자유다. 그러면 이미 익숙해 있고 확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의 가족 또는 나 자신, 직장, 이런 내 주변의 그런 주위 환경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재산, 직업, 가족의 생명, 안녕 이런 정도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자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유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수주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80년대, 90년대까지 저희가 젊을 때까지만 해도 자유 그러면 리버럴 그러면 미국의 민주당을 말했고 리버럴은 진보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도 리버럴한 사람이다 하는 건 그 사람은 진보주의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의 주로 젊은 보수들은 우리는 보수라는 건 좀 고리타분하고 우리는 자유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유주의가 그전에는 진보였는데 지금은 보수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걸까요? 자유는 본질적으로 보수의 것인데 정부의 그 인위적인 개입을 찬성하느냐 아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신보수주의냐 신자유주의냐 아니면은 고전적인 자유주의냐 이렇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자본주의를 아주 쉽게 처음부터 얘기해 보면은 그거는 교환하는 것이죠. 자본이라는 건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곧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이 교환 성향은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그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시장이죠. 사람들은 시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제도라는 거는 자비심이 아니라 각자의 이기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각자 자기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분업을 통해서죠. 분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시장이라는 게 물론 있어도 거의 없었고 있어도 아주 소규모로 있었고 오일장 이런 식으로 아주 한시적으로 조금만 있었고 시장이라는 건 크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거의 모든 것을 자급자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농사를 지어서 그거를 밥을 해 먹었고 또는 직접 천을 짜서 옷을 해 입었고 그랬어요. 자급자족이라는 거는 교환 경제가 아니죠. 그건 분업이 아니죠. 분업이 돼 있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자기가 집에서 빵을 만들다 보니까 자기 식구들이 먹고 남을 만큼 빵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빵을 시장에 내다 팔면은 다른 사람, 내가 갖지 못한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교환해서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시장으로 들고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교환이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시장 경제이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쓰고 남았으므로 그것을 다른 사람의 물건과 서로 교환하는 것, 이게 바로 시장이죠. 자신의 소비를 초과한 잉여물을 교환하는 장소, 이게 바로 시장입니다. 그래서 분업이라는 거는 이제 자급자족과 반대되는 얘기죠. 전부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시장이 커진다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급자족이 점점 낮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전부 우리가 시장에서 사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 경제 또는 분업의 얘기를 가장 잘 해준 것이 애덤 스미스입니다. 그리고 애덤 스미스가 제가 책의 제목으로도 썼던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건 뭐 이런 식의 얘기, 이런 서사이죠. 이 문장, 이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애덤 스미스의 그런 분업 또는 그 시장 경제 사상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쉽게 이해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읽어보면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부둣간 또는 술도가 또는 빵집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덕분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류애가 아니라 자기애, 자기 사랑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이 얻을 이익을 말해줄 뿐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막 고깃간에서 고기를 정육을 만들고 또는 술도가에서 술을 내리고 또는 빵을 굽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타심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하는 순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빵집을 경영하면 당신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 텐데 그러니까 빵집 열어서 경영을 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자기애, 자기 이익에 우리가 호소하는 것이지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빵집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는 분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빵을 잘 만드는 사람은 빵만 만들고 술을 잘 빚는 사람은 술만 빚고 하는 식으로 분업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연 조화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이익만 추구해요. 나는 빵집에서 돈을 벌어야지 하고 각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회 전체의 이익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기심이라는 거는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점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이기심과 이타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타심 그러면 굉장히 좋게 생각하잖아요. 사회주의자들은 굉장히 이타적이에요. 그런데 이 보수주의자들은 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기업을 하는 건 돈 벌기 위해서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과연 그 이기심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일까? 그리고 그 이타심이라는 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좋게만 되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기심은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생명체의 그 종족 보존 욕구 또한 그거부터가 벌써 이기적이죠. 이기심이죠. 모든 개체가 다 그렇잖아요. 모든 식물, 동물이 다 그렇고 또는 인간도 그렇고 자기 종족을 보존하려는 그런 욕구가 대단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만일 이타심이 작용한다면은 아유 내 가족 다 죽어도 괜찮아. 남들이 살아야지.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누구나 아우 내 가족이 우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보존 욕구가 굉장해요. 자기 보존 욕구라는 게 벌써 이기심이죠. 그렇다면 그 이기심이 나쁜 것이냐? 절대 아니죠. 그런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종족이 보존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보존 욕구 자체가 이기심이고 그렇다면 이기심은 개인적 욕구이면서 동시에 자연이 부여한 그런 굉장한 어떤 의무이죠. 종족 보존이라는 의무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자신의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지탄의 대상이 아니고 긍정의 대상입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자기 사랑 내지 이기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경제활동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주체 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지만 그러한 이기심에 따른 경쟁이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때는 이상하게 거기에는 그 사람은 각자는 자기 이익을 쫓아서 막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조화가 일어나면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고 애덤 스미스는 이기심을 나쁜 것으로 비난하지 않고 이제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바로 이 점이 그 이기심을 죄악시하는 그 종래의 기독교 사상과는 배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그게 한데 모이면 이상하게 그 개인과 사회 전체에 유익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기심이라는 게 또 굉장히 우리의 에너지를 추동시키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뛴다 할 때만큼 그렇게 우리가 강한 그 동기를 가지고 일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내 이익이 걸린 것이다 라고 할 때는 누구나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부의 추구도 물론 그렇지만 허영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허영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남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허영심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이기심의 한 유형이다. 라고 애덤 스미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떤 물질적 안락이나 즐거움보다는 허영이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물질적으로 돈을 추구하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보다는 남들이 우리에 대한 평판, 명예심 이런 것을 더 중요시 하잖아요. 인간은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물질적 안락이나 즐거움보다는 허영이다. 허영이란 우리 자신이 항상 남의 관심과 인정을 받고 있다는 믿음이다. 이런 게 허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헤겔의 인정투쟁을 연상시키는 말이죠. 부의 추구도 인정의 욕구와 연결된다고 또 애덤 스미스는 말합니다. 인용문을 보면 우리의 고통이 대중 앞에 공개되고 우리의 상황이 대중의 눈앞에 노출되어도 아무도 우리 고통의 절반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만큼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은 없다. 실로 우리가 부를 추구하고 가난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러한 감정으로부터 연유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거에는 바로 이런 동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류의 근면성을 촉발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처럼 헛된 부와 권세를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기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던 그게 속임수가 아닐까. 그런 속임수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막 열심히 일하게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물론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구절에서 그 사회주의적 성향의 사람들은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그런 헛된 그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천박하게 구느냐. 그러지 말고, 그런 욕심을 가지지 말고, 뭐 돈도 욕심을 내지 말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결국 인간에게 욕망을 빼라는 얘기잖아요. 이 속임수에 걸려들어서 막 열심히 일한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일체의 욕망을 버린다는 얘기인데, 일체의 욕망을 버리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가 노숙자라든가 건강도 잃고 모든 일자리도 잃은 노인 세대라든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인간의 모습이 과연 인간의 진면목일까? 열심히 뭔가 쫓아가지고 그것이 허영일지라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욕망을 쫓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인간다운 면모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자연의 속임수가 아닐까라고 이제 애덤 스미스는 말하는데, 헤겔은 그거를 역사의 간지라고 말했죠. 일반 사람들은 막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보면은 역사라는 그 절대 정신의 그 실현이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간지가 아닐까. 그렇게 헤겔은 말했죠. 자연조화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연조화설이라는 게 결국 자유주의의 기초입니다. 결국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어리석은 인간의 이기심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모이면 개인과 사회에 아주 유익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명성을 얻기 위해서 부와 권세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뭐 열심히 그렇게 자기 이익을 쫓아다니는 인간이 허망한 노력으로 보이죠. 그러나 이런 허망한 노력을 하는 인간들의 모든 행위들이 합쳐지면 그들 각자가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그런 사회 전체의 발전과 부를 이루게 됩니다. 그거를 물론 애덤 스미스는 신의 섭리를 실현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그러면서 경제 발전을 시킨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과 사회는 우리가 물론 인위적인 조작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조화를 이룬다. 이런 게 바로 자연조화설입니다. 내추럴 하모니죠. 이 자연조화설이야말로 자유주의 또는 자본주의가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거, 정부는 최소한도로 간섭해라 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그 기본 사상이잖아요. 자유주의 또는 자본주의의. 그 기초가 바로 자연조화설입니다. 그대로 가만 내버려 둬라. 가만 내버려 두면 거기서 저절로 조화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노동가치설로 이어지는 얘기인데,
개인의 부는 타인의 노동에 대한 지배력이 됩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돈을 가지고 남의 노동력을 지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집안일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돈이 있으면 뭐 도우미를 불러서 집안일도 시키고 남의 노동력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자와 가난한 자라는 거는 결국 남의 노동력을 얼만큼 크게 지배하느냐 적게 지배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분업이 철저히 실시된 뒤에는 생필품의 매우 적은 부분만이 자기 자신의 노동에 의해서 공급될 수 있죠. 그리고 훨씬 많은 부분은 타인의 노동으로부터 가져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타인의 노동의 양, 그것이 결국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돈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돈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뭐든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면 돈은 어떻게 만드느냐? 돈은 막 일을 해야지 만들잖아요. 그래서 노동 가치설이 여기서 나옵니다. 노동이 가치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이 노동 가치설은 물론 이때는 아주 원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엄밀한 가치 이론으로서는 물론 한계가 있죠. 지금의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부의 본질에 관한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부는 생산에 있는 것이고 그 생산을 하는 것은 노동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중농주의자들은 토지가 그 부의 원천이었다고 그랬고 중상주의자들은 금이나 은이 부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아담 스미스는 노동이 그 부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16세기, 17세기, 18세기입니다. 이렇게 서양에서 자연권 사상이 또 자유주의 사상이 태동했던 그 시기에 조선은 어땠는가? 상업을 한없이 천시했죠. 그때 통치 이념은 주자학이었어요. 조선시대 성리학 주자학이었죠. 그래서 백성을 사민론이라고 그러죠. 네 개의 민, 백성으로 나누어서 사농공상 그랬죠. 네 개의 계급으로 나누었어요. 사가 선비사고 농이 농사, 그 다음에 공이 공업, 그 장인들,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 그 다음에 상,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종실록 1518년 16세기입니다. 중종실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상업은 도둑질하는 근본이다. 상업은 자기가 물건을 만들지 않고 그냥 남이 만든 물건을 갖다가 거기다 이득을 붙여서 파니까 이거는 완전히 도둑놈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은 그 바로 요즘엔 잘 안 쓰이지만은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농자 천하지 대본. 농사 짓는 사람이 천하의 가장 으뜸이다라는 거죠. 큰 으뜸이다라는 것이고 조선시대 말에 많이 나오는 말에 무본억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무본억말. 이때 본이라는 게 농사를 뜻하죠. 천하지 대본 할 때 본. 농사를 뜻하고 말이라는 게 아까 말. 상업을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억말 그러면 상업을 억제한다. 무는 무엇을 이렇게 조장한다. 그러면 농업은 조장하고 격려하고 상업은 억제한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상업이라는 거는 바로 자본주의의 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업을 이렇게 억눌렀으니까 어떻게 그 경제가 발전을 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 성리학자 퇴계 이황, 아주 굉장한 성리학자죠. 평생 청렴하게 살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록에 보면은 뭐 언제나 이끝을 뜬구름 보듯 했다라고 하고 굉장히 청렴했다. 단박한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사후에 죽고 나서 노비문서가 367장이 나왔고 전답은 3,002락.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36만 3,500평이래요.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는 이렇게 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땅도 많고 한데 말할 때는 그 가난이라는 건 참 그 단박하고 좋아. 그리고 이끝이라는 건 참 나쁜 거야. 나는 그런 건 뜬구름 보듯 해.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게 바로 조선시대의 그 사대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업과 산업을 천시한다면 당연히 그 나라는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그는 점점 못 사는 나라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 알다시피 20세기 초에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죠.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들의 의식은 또 얼마나 달라졌을까? 물론 우리는 지금 뭐 상업을 전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쩐지 그런 것도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옛날에 과거급제 이런 성리학 이런 그 학자만 중시하던 그런 생각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사실 우리의 의식에는 아직도 전근대성이 다 씻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도대체 뭐가 다른가? 지금 우리 보수 우파들이라는 사람들도 보수주의가 뭐고 자유주의가 뭐고 잘 몰라요, 사실. 그러면서 보수주의 하면은 태극기 부대 옛날 이래가지고 난 고리타분해서 그건 아니야, 나는 자유주의야. 주로 젊은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보수주의가 도대체 뭐길래, 그리고 자유주의가 뭐길래? 그래서 이번에는 보수주의의 대표 에드먼드 버크, 그리고 자유주의의 대표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이렇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사회주의라는 거는 그 시장 경제에 반대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동대문에 의류시장 상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물건을 팔아보면은 소비자가 어떤 거를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값이 어느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사고 어느 정도가 되면 비싸서 안 사더라,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전부 시장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시장 경제예요. 시장 경제라는 거는 자유 속에서의 경쟁이죠. 사회주의에는 이런 자유가 없어요. 물론 시장도 없죠. 북한의 시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격은 국가가 다 정하고 구매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니까 굳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필요도 없고 전혀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상품의 질이 떨어지죠.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에 경제가 활기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국가 전체가 잘 못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대중은 그렇게 사회주의에 매료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참 허약해요. 아주 약해요. 그래서 경쟁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참 자유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자유라는 거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뭘 정해라 그러면 아유 글쎄 난 몰라, 뭐 시켜줘,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유 속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려 하는 거, 이거를 싫어해요. 누군가 정해준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 편하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쩌면 자유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예속의 길, 노예의 길을 더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성공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회주의는 뭐가 특징이냐 하면은 정치 지도자들이 설계하는 거, 모든 것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뭐 계획 경제, 뭐 모든 걸 다 설계해요. 그런데 경제 문제를 물론 계획을 하죠. 그러나 경제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경제라는 거는 우리 모든 목표의 수단이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문화적인 거 또는 정신적인 거, 굉장히 도덕적인 일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거기에 돈이 밑받침돼야 되니까 결국은 경제 문제로 환원되잖아요. 경제라는 거는 사실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통제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모든 정신을 통제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계자들이 단순히 우리 삶의 일부인 경제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통제합니다. 경제라는 게 모든 목적들의 수단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경제만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필요에서부터 우리의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우리가 어디로 여행을 떠날 것인지, 무슨 직업은 뭘 가져야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국가가 전부 결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상업은 사람을 굉장히 문명화시키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한마디로, 제가 쓴 책을 한마디로 정의해봐라. 뭐에 대한 이야기냐 라고 말한다면 상업 예찬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상업은 물론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상업은 굉장히 사람을 문명화시킵니다.
상업을 천시하는 나라는 물론 경제적으로 부강하지 못해요. 그리고 전체주의가 될 염려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나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친절함, 유머 감각 또는 개인적인 겸손함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전부 상업적인 성격입니다. 중국이 개방되기 전에 중국이 완전히 공산주의이던 때는 완전히 그 주계장막이라고 해서 완전히 폐쇄됐는데, 그럴 때 중국에 그 여행을 가보면 중국 사람들 거기에도 무슨 뭐 상점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사람 상점의 점원들이 웃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상업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그 사람을 문명화시켜요. 일본 사람들은 친절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래요. 아, 그게 다 상업적인 뭐 입속으로 그러는 거지. 그러나 상업적인 입속이면 어때요? 하여튼 친절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면 나라가 부강하고 사람들은 문명화되고 개인들은 또 독립적인 인간이 돼요. 독립적으로 살아라 할 때는 굉장히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수준 높은 인간이 되고 시민이 되고, 그리고 거리는 활기에 넘쳐요. 우리 지난 몇 년간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좌파 정권일 때부터 굉장히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가게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 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욱이 심화됐지만은, 그럴 때 보면은 길을 걸어가면 굉장히 우울해져요. 상업이 번창하지 못하면 그럴 때는 그 거리가 우울해지고 사회 전체가 우울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계급의 문제인데, 그 사회주의자 좌파들이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뉘어서 차이가 너무나 심해서 이게 큰일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계급이 고착되고 이런 말을 잘 합니다. 그런데 부자와 가난한 자는 계급이 절대로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지금 그 빅테크의 부자들도 다 그렇게 그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메타니 뭐 구글이니 전부 이런 사람들이 결코 그 부자들이 상속받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절대로 고착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카카오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전체주의 사회, 북한 같은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상업이 없고 사회주의인 사회, 그 사회는 정말로 계급이 고착돼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 돈을 벌 필요도 없고 다만 지배계급, 피지배계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말로. 북한만 봐도 지금 거기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는 백두혈통만 되잖아요. 아무나 뭐 대통령 출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김정은이 10살짜리 딸을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뭐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극단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빈부격차를 유발하고 불평등을 일으킨다라는 거는 완전히 허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우리 국민들이 크지는 않더라도 자그마한 아파트에 살면서 거의 다 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먹는 거를 얼마든지 고기도 가끔 먹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물론 아주 가난한 사람들 물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아주 굉장한 부자들, 물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잘 살고 있겠죠. 그래서 그 격차는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그 격차가 도대체 무슨 그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다 그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 된 것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북한의 국민 대다수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 대다수가 다 고깃국도 끓여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그 지배 엘리트, 지배 계층하고 일반 국민들의 생활은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 그렇게 벌어져 있는데 그런 사회가 평등하다고 좋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기본소득제 논의가 지난번 그 총선 때도 기본소득제 논의가 한참 나왔었고, 기본소득제라는 거는 좌우파가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중반쯤에는 좌파 학자 제임스 토빈하고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만 등이 주장을 했어요. 밀턴 프리드만은 부의 소득세 개념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라는 게 영어로 네거티브, 그러니까 마이너스란 뜻이죠. 부의 소득세. 돈이 많은 사람은 실제로 소득세를 내지만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은 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로부터 소득세 그만큼을 받는다라고 해서 마이너스의 그 네거티브한 소득세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 소득세의 취지는 AI 시대가 되니까 사람의 노동력을 로봇이 대체하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가 감소된다는 거는 물론 그 뻔한 얘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안정적으로 주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먹고 살게나 해줘야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면은 사람들은 단순히 먹고 사는 거 말고 그리고 좀 더 가치 있는 다른 삶을 추구할 것이다.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는가? 모두 실패했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이라든가 뭐 이럴 때 그 사람들의 주장한 그 이후, 그 20세기 중반 이후에 영국에서는 부 대처가 등장했고 미국에서도 레이건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유럽 대륙에서는 사회민주주의가 몰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최근에 바로 이제 한 2, 3년 전 최근에는 스위스에서 국민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한 달에 700만 원 정도씩을 주는 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국민 투표에 붙였는데 그때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에서는 2017년에 1년간 기본소득제를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무작위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기본소득을 줬어요. 그렇게 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겠거니, 그러나 2018년에 완전히 계획을 접었습니다. 그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시 인간이라는 거는 공짜 돈이 생기면 다른 뭐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안주해서 그대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도한 복지와 공무원, 증원 같은 거는 굉장히 그 사회에 폐해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재정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그 도덕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는 집단은 자립 능력과 자기 결정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결국 그러니까 그 구성원 전체가 당당하게 자립하는 그런 품위 있는 어른스러운 사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거는 고작 공무원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공무원이라는 거는 그 한 번 그 공무원에 임명을 하면은 매달 주는 월급도 그렇지만은 나중에 그 연금도 줘야 되고 그거를 다 세금으로 해야 되잖아요.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지금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가 바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왼편에는 에드먼드 버크, 그러니까 아일랜드 출신의 그러니까 영국 그 학자, 보수주의 학자고, 오른쪽에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20세기입니다. 자유주의를 우리가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아주 철저하게 일체 간섭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자유에 맡겨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럴까? 그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 자유주의만으로는 사실 불충분합니다. 거기에는 종교나 도덕이나 관습이나 전통 같은 게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담 스미스도 보이지 않는 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그 뒤에 그런 그 공정한 관찰자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도덕 감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도덕 감정론에서 얘기했습니다. 또 20세기의 그 오스트리아 경제학자인 하이에크도 자생적 질서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특정 행위를 금하는 어떤 행동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그렇게 완전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 이제 우선 버크의 보수주의부터 보죠. 이 사람이 보수주의를 쓴 거는 그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입니다. 그런 책에서 프랑스 혁명이 터진 지 1년 만에 쓴 책이에요. 불과 1년 동안이면은 사실 그 이후에 더 비참한 일이 많았는데
그 1년 후에 쓴 책인데도 굉장한 예지력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성격을 다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은 여러분들 모두 알다시피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는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냥 단도대에서 그냥 계속해서 목을 잘라 죽이고 이런 아주 끔찍한 혁명이었잖아요. 물론 사람도 죽이고 온갖 수도원 같은 것도 때려부시고 뭐 굉장했어요. 이때까지의 모든 문명이 쌓아 올린 것을 파괴하는 것이었죠. 파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사실은 부르주아 혁명이에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울 때는 시민 계급의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민 계급이라는 게 원어로 하면은 부르주아입니다. 부르주아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 공산주의 혁명처럼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프랑스 대혁명은 그 이후에 모든 혁명의 원형이 됐어요. 그 이후에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 그다음에 폴포트, 캄보디아 혁명, 아프리카의 모든 혁명의 원형이 됐습니다. 그것이 좌건 우건 간의 모든 혁명이에요. 그러면 그 혁명의 기본은 뭐냐? 이때까지의 기존의 모든 제도를 무너뜨리고 기존의 모든 문명을 깨부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죠. 옛날의 인간은 바보 같았고 지금의 우리들은 굉장히 똑똑해서 옛날의 것들을 모두 파괴해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이죠. 오만한 것이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보수주의는 바로 이제 버크가 하는 말이 우리 보수주의는 굉장히 겸손하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지력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인류의 조상들이 쭉 쌓아온 전통이니 관습이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해야 된다. 정신적이건 가시적이건 간에 잘 보존해야 되고 그러나 거기에서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물론 고쳐야 되고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신중하게 천천히 해야 된다. 그래서 버크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 신중한 보수주의고 그리고 보수주의는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하다. 그러면 인간의 한계, 인간의 지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인식론적 회의주의입니다. 우리의 인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한두 사람이 어느 혁명가들 몇몇이서 그렇게 기존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명 파괴는 인간의 오만과 자의에서 나오는 거다. 이거는 완전히 전제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로마 시대에 네로가 로마 시 전체를 불태웠다 할 때 그런 식으로 전제군주가 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프랑스 대혁명에서 처음으로 민중이 그런 일을 하는 걸 봤다라는 겁니다. 전제군주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는 민중이 그렇게 합니다. 그 이후에 공산주의 혁명, 우리나라의 많은 혁명도 다 민중인 거죠. 그래서 절대적 민주정이라는 것은 절대적 왕정과 동일하게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제군주 한 사람, 네로만 나쁜 사람이야. 또는 히틀러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이러잖아요. 전제 왕정하고 또는 전제 군중, 민주정 이것도 동일하게 나쁜 것이다. 이거는 시민의 다수파가 소수파에 대해서 잔인한 압제를 행사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도 많이 그 이전서부터 좌파가 헤게모니를 잡은 8, 90년대 이후서부터 우리가 늘 느껴오는 거잖아요. 자신들은 다수다 하는 거를 내세워서 일부 소수 우파들의 어떤 사람들을 막 거의 린치를 가한다든가 이런 일도 있고 하여튼 다수파가 소수파에 대해서 아주 잔인한 압제를 가하는 거. 이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에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통치가 1인 지배라면 그런 절대 민주정에서는 다수가 지배한다. 그러니까 1인 지배냐 다수 지배냐. 그런데 다수의 지배가 결코 덜 잔인한 것이 아니고 결코 덜 도덕적인 것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버크의 보수주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사적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족 계급이나 또
또 당시 그 돈 많은 부르주아 계급의 재산 이런 거를 다 인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가족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 재산을 가족의 울타리 안에 이렇게 영속화시켜요. 이거를 인정합니다. 어떤 가족의 돈이 많으면 그대로 그렇게 그 갖고 있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 물론 이제 쏟아지죠. 우선 그 구체제의 귀족 계급 또는 그 당시에 그 돈 많은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옹호인 거죠. 이 책의 전체 기조가 그들에 대한 옹호입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단두대에서 죽이고 그러느냐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토크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버크가 미국 혁명은 굉장히 찬양을 했는데 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을 했을까? 미국의 혁명을 지지하는 버크는 자유의 버크고 프랑스 혁명을 이렇게 비판하는 버크는 권위의 버크다. 두 개의 버크가 나뉘는구나. 자유의 버크와 권위의 버크가 나뉘는구나.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처칠도 굉장한 그 버크의 버크의 찬양자였습니다. 그래서 처칠은 이렇게 버크를 옹호했는데 문명의 보존이라는 거하고 자유 이렇게 두 가지 가치가 있다. 우리는 문명을 보존해야 된다는 가치가 있고 또 하나 우리는 자유를 지켜야 된다는 가치도 있다. 이런 두 가지의 가치를 상호 보완하는 그런 사상이 바로 버크의 사상이다 라고 처칠은 이렇게 버크를 옹호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그 프랑스의 레이몽 아롱의 그의 책 읽기가 가장 온건하고 정확한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 하면은 버크의 글은 구체제 특유의 계급 사회를 변호하는 것으로 읽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모든 계층을 인정하고 각 계층의 권리와 의무를 상호 존중해야만 그래야만 그 사회가 번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모든 사람은 평등해 하지만 우리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건 전부 사실 위선이다. 우리와 다르게 좀 더 아래층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도 충분한 권리가 있고 우리도 권리가 있고 또 그 사람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도 의무가 있어요. 그런 거를 상호 존중하고 그러는 게 중요한 거지. 완전히 위선적으로 이 세상에 불평등은 없다. 우리는 다 평등하다. 실질적으로는 아닌데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버크의 보수주의가 빛을 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하이에크는 자유주의입니다. 하이에크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좌파와 우파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그냥 두리뭉술하게 계획하는 정치가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 쉽기로는 사회주의자들 또는 좌파들 또는 이쪽은 자유주의, 보수주의자들 이렇게 나눠 본다면 그 특징은 사회주의 쪽은 계획하는 사람들, 플랜을 짠다거나 또는 디자인한다거나 계획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유주의 쪽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존 로크나 또는 뭐 애덤 스미스처럼 자유를 그대로 내버려 둬라. 그러면 그 저절로 그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 자유주의. 이렇게 양쪽이 다르고 또 하나 그 특징적으로 다른 거는 사회주의 쪽은 집단주의, 콜렉티비즘이고 자유주의 쪽은 개인주의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아주 극명하게 그 특징적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모든 그 중요한 포인트가 다 있어요. 우리 인간의 행동은 모든 것이 다 계획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 가서 뭐 해 먹을까 하는 것도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인간의 행동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예지력을 다 동원하는 거 이런 게 계획이잖아요. 그게 인간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주의자들은 계획가다라고 말할 때는 그런 인간 본성의 계획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모든 것을 지시하고 모든 경제 활동이 국가에 의해서 통제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완전히 말살되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면 집단주의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우리도 많이 겪은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시위를 하고 그러면은
그대로 그런 식으로 뭐가 사회 흐름이 그렇게 진행되고 하는 걸 우리도 많이 봐왔어요. 하이에크에서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법의 지배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rule of law입니다. 법의 지배. 입법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정당한 권위를 인정받기만 하면 국가의 모든 행동이 합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공허한 입법권 사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주정도 사실은 독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아주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모든 거를 다 법으로 만들어 놓아요. 어떤 위원회, 무슨 뭐 온갖 법으로 다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법은 그 위정자의 그 뜻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법에 맞게 한다고 해서 합법적이라고 해서 그게 리걸이죠. 합법적이라고 해서 과연 그 사회를 법치 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 법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합법의 외관을 띤 전제주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많이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는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합법적이야, 우리는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거야 라고 아무리 주장해 보았자 그거는 결코 법치 국가는 아니고 여전히 그것은 전제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정부 자체가 법을 많이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법은 최소 한도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최소 한도로 만들어 놓은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 그럴 때 그 사회가 바로 법의 지배하에 있는 사회, 법치 국가이고 모든 거를 합법적이다라고 말하는 거, 리걸한 사회, 그거는 결코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다라는 것이 하이에크의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